그런데 어쨌든 그 아까 이제 처음에 기본소득 국민운동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거랑 좀 연결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고 그러면 그 전에도 혁신을 많이 사람들이 리더들이 대통령 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 그게 왜 기본소득으로 지금 연결이 돼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가? 이제 그게 좀 저는 더 혁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 혁신을 안 해도 그래도 우리가 버티고 살았구나. 문제가 없이 그래도 우리가 살아왔구나. 정권도 어떻게 이렇게 근근히 유지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지금 거의 뭐 임계치에 도달한 것 같아요. 혁신을 하지 않으면 다 죽게 생긴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한테 다가오니까 국민들도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느꼈을 거예요. 그동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 하면서 당신들 일자리 뺏길 거야. 그렇지만 난 안 뺏겼거든. 그런데 코로나가 그걸 알려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할 의욕이 있지만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지금도 이번에 4단계 또 이게 그 거리두기가 돼서 지금 이제 또 2주 동안 어쩔 수 없이 문 닫아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혁신하지 않으면 다 죽겠구나. 예전과는 다르겠구나라는 걸 피부로 느끼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소득도 혁신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기본소득이 그 뭐 토마스 페인이나 이런 학자가 얘기했듯이 뭐 그 누구나 누려야 할 부로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성격을 좀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가 붕괴될 수 있는 이 시점,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이런 시점에서 자본주의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성장과 그 불평등 문제 해소까지 같이 잡을 수 있는 정말 아까 두 마리 토끼 말씀하셨는데 그거로서의 기본소득으로 이게 성격이 바뀐 것 같아요. 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의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다 자기가 소득이 있었고 먹고 살기 바빠서 알아도 뭐 그런 게 있어 뭐 이랬을 텐데 지금은 기본소득 없이는 앞으로 살아가기가 힘들겠구나 이번에 깨달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토마스 페인이나 이런 분들도 예전에 그 정치인이나 학자들이 기본소득 실험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이런 상황을 예측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일자리가 충분히 있고 복지가 충분히 가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기본소득을 생각하고 실험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분들도 좀 인식이 바뀌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국민들이 먼저 알아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1차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국가에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구나. 게다가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은 소멸성 지역화폐. 이거는 정말 창의적인 작품이라고 항상 또 교수님도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이런 걸 해보니까 경제까지 이게 순환을 시키네.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고 그만큼 누군가 후퇴다, 일공약이 아니다 얘기를 하면 그만큼 가슴들이 철렁철렁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신도 많이 흔들리고 좀 그런 상황이신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상황대로라면 기본소득은 당연히 전략이자 수단이지만 핵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국민들이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자꾸 핵심 이슈가 되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이 현상이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두의 기본소득이 하나의 새로운 경제문법을 이렇게 부상한 이유가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잘 써요. 벌이나 나비를 잡아가지고 사막 같은 데다가 풀어놓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벌과 나비가 길을 쓰고요. 꽃을 찾아내요. 그렇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전환기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문법이 잘 작동이 안 되는 전환기에 살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고용 불안, 노후 불안, 양대 불안에 지금 가고 있잖아요. 내 일자리가 언제까지 유지될까? 그다음에 노후가 굉장히 수명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근데 소득이 그러니까 불안정하고 이 불안에 지금 쌓여 있잖아요. 청년들은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헬조선이라는 얘기를 한 지가 벌써 오래됐고요. 할 정도로 절규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뭐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뭐냐면은 그 빛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뭐 내용이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작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소멸성 지역으로 경험을 해보면서 네.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저게 우리한테 하나의 빛이 되겠구나. 네. 이걸 이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걸 가지고 막 현학적인 토론을 하고 앉아있지만은 국민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체감을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을 그러니까 읽고 제시한 정치 지도자한테 공감을 보내는 거고 네. 그게 이제 이재명 지사가 높은 지지율로 나온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90년대부터 성장률이 그러니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김영삼 정부 때 한 6% 되었었어요. 네. 김대중 정부에서 5% 떨어지고 네. 정권 바뀔 때마다 1%씩 쭉쭉쭉 떨어져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조만간에 0%를 진입한다. 이 속도로 가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0%대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성장률이라는 것은 평균입니다. 평균 개념. 전체 어떤 하나의 부의 소득의 변화 한 나라에. 네. 그럼 이건 평균 이하가 더 많아요. 한 사회 보게 되면요. 항상 어느 거나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평균값보다 이하가 대부분이 더 많습니다. 50% 이상이 돼요. 그러면 상당한 사람들은 부가 소득이 후퇴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더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소위 말해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는 아까 앞에서 김 교수님 잘 표현했듯이 작년에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경험하면서부터요. 네.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은 저는 기본소득이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기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요. 그랬을 때 기본소득은 그러니까 나온 지가 지금 400년 전에 그러니까 그 용어가 튀어나오고 그 개념들이 비슷한 개념들이 튀어나왔지만은 지금 시대하고 그 시대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내용도 그러니까는 그 의미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진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대 변화에 맞춰서요.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도 항상 그거잖아요. 고전적 기본소득에 의하면 네. 소멸성 지역화폐는 기본소득이 아니다. 그렇죠. 한 번 준 거는 기본소득이 아니다. 자꾸 그렇죠. 그러는데 뭐 또 범주형도 아니다. 무슨 청년들한테 먼저 주는 게 기본소득이냐 자꾸 그러는데 이제 기본소득도 진화돼서 네. 각 나라 상황에 맞게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될 때가 됐고요. 그걸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이 제도로서 국가적 차원으로서 실현될 수 있는 걸 한 거죠. 그게 저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아까 그 교수님께서 불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불안감을 제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저는 중산층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분들도 뭐 불안감을 예전보다 더 크게 느끼시지만 예전에는 느끼지 않았던 불안을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중산층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비정규직이 되고 플랫폼 노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불안해지고 특히 제가 요즘 그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 진짜 우리나라가 좀 많이 달라졌다. 예전과는 달라졌다 느끼는 게 지금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신 중산층들도 라이더로 부업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혹은 퇴근 시간에 점심도 안 먹고 그 자전거라는 그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하루에 몇만 원을 벌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세상이 왔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 게다가 이분들이 또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몰라서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 중산층이었다가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그 똑같은 급여 수준의 일자리를 다시 찾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플랫폼 노동을 하는데 플랫폼 노동을 하면 서울에서 뭐 평균 하루에 12시간을 일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 300만 원 정도 평균 받는데 이게 우리나라 그 최저생계비와 거의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가장들이 일했을 때 겨우 4인 가족 최저생계비를 버는 정도의 나라가 됐다 그러면 이제 안심소득 이런 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안심소득은 중산층이 탄탄할 때 그들이 그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시혜를 베푸는 정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복지를 확충한다, 좀 더 늘린다 이런 것도 중산층들이 탄탄할 때 그분들이 번 돈으로 세금을 내고 그래서 복지 기금을 마련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안심소득 얘기를 하고 이제 나왔는데 네. 부의소득이라든가 뭐 이런 네.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전통적인 경제학 개념이에요 사실은요. 네. 경제학 개념인데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네. 좀 지원을 해주자는 거죠. 네. 지원을 해주자는 건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요. 네. 그런 것들이 오래전에 나온 이론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러니까는 이게 그 시행이 안 됐던 이유가 있어요. 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건 결국은 뭐냐면 재원은 세금을 걷어야 돼요. 네. 근데 그 안심소득이나 부의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증세를 반대하시는 분들이에요. 작은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거기에 필요한 재원, 세금을 증세를 해야 되는데 증세를 또 반대하는 이 분위기가 굉장히 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한테 좀 소득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중산층 이상들이 좀 세금을 더 내라 했을 때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중산층들도 지금 불안한데 미래가 불안한데 그 증세를 그러니까는 좋아할 리 없죠. 네. 그래서 그게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실행력이 담보가 안 되는 정책.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표를 얻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그러니까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시는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들이 그러니까 실행하는 게 만만치 않을 거다. 네. 이렇게 보고요. 그랬을 때 이제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제가 30년 이상 경제학을 하면서요. 경제학이 결론 내린 게 뭐냐면 경제학은 결국 돈의 배분 문제더라. 네. 돈의 배분 문제. 돈을 이거를 그러니까 누가 이게 사용하고 누가 갖느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인데 그러면 그 돈이 그러니까 가장 이 많은 돈이 집중되어 있는 데가 재정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작년에 그러니까 한 영업이익이 한 30조 정도 이렇게 낸 반면에 정부 같은 경우 1년 예산이 558조 원나 됩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돈이라는 것은 금융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죠. 중앙은행의 돈에 그러니까 찍어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융 부분에 가죠. 네. 근데 이 수많은 돈들의 배분이 그러니까 상당히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안 되다는 거예요. 작년에 1년 동안에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찍어낸 돈에 의해서 통화가 우리가 만들어진 게 300조가 넘어요. 네. 300조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한 600만 원꼴 되는 겁니다. 네. 600만 원 정도 추가를 경험했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보통 사람들이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그게 배분되는 쪽만 배분되고 있다 이거예요. 돈을 공급했을 때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 재정 민주화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소득을 하게 되면 결국 기본소득도 결국 증세 세금을 걷어서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세금을 걷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세에 대한 저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앞에서요. 근데 기본소득은 증세에 대한 저항을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저는 그런 제도다. 하나의 창조적인 제도라고 보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증세를 해가지고 쭉 전 국민한테 그걸 걷었을 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누진적으로 걷겠죠. 걷었을 때 그것을 걷자마자 다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다 보니까는 대다수 국민들은 그 증세, 자기가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아요. 그게 혁신 포인트죠. 그렇죠. 세금에 대한 혁신 포인트.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냐면 세금을 거둔 다음에 정부가 그거를 뭐냐면 소위 관료들이 자기들 목표에 따라서 배분을 했잖아요. 그 배분이 지나고 보니까는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분이 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는요. 혜택을 못 받은 거죠. 혜택을 못 대다수가.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증세에 대한 저항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세금을 내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별로 못 느껴진다 이거잖아요. 근데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하나의 강점은 뭐냐면은 거둔 다음에 대다수 90% 이상이 자기가 낸 세금보다 더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자꾸 언론이나 이런 분들이 뭔가 좀 눈을 흐리게 하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뭐냐면요. 세금 증가하는 것만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얘기를 안 하고 세금에 대한 부담이 이렇게 크게 증가한다.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공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인데 이거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재정 민주화하고 우리가 결국 민주주의라는 것은 경제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자원을 얼마나 그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그걸 향유를 하느냐 이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보니까는 부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 기업, 개인 가게보다는 기업 이렇게 더 거기에 그러니까 배분이 집중되더라 이거예요. 그 집중된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그러니까 최소한은 그러니까 공정하게 그러니까 누릴 권리를 그러니까 권리를 얘기하는 게 저는 기본소득이고 기본금융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의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금융에 대한 이용을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 예를 들면 은행이라는 것이 사실 그러니까는 그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돈이라는 것은 국가화폐, 법정화폐잖아요. 이거는 사실 국가화폐가 작동할 수 있는 거는 전체 국민들이 사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보증한 신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최소한 기본적인 누릴 권리가 있는 거죠. 그 신용에 대한 그러니까 최소한이요. 최소한 정도로. 그게 이제 기본금융인 거죠. 그러면 이 기본소득과 기본금융이 어떤 이제 그러니까 효과를 가져오냐면요.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성장이 고갈돼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혁신을 활성화해야 되겠는데 혁신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이요. 사람들이 새로운 시도를 그러니까는 하게 해주는 것이 그게 저는 혁신을 활성화시키는 첩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근데 많은 사람 보통 사람들은 청년들은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치여가지고 새로운 것을 할 만한 여유가 없고 보통 사람들도 하루하루 벌어먹기에 바쁘다 보니까는 자기가 그냥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냥 그걸 하고 있을 뿐이지 자기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또 따로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체 국민들이 그러니까 모두가 그러니까 그러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만약에 청년들한테 기본소득이 한 달에 한 50만 원 돌아온다면은 50만 원만큼 수입을 만들기 위해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 줄여도 된 거잖아요. 그 줄이고 그러니까는 새로운 그러니까 자기가 시도를 그러니까는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활성화되는 게 바로 그 사회가 혁신이 활성화되는 거죠. 혁신이 활성화돼야지 대한민국이 변화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새로운 시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변화가 없다면은 이건 그냥 지속 불가능한 거죠. 자꾸만 우리가 이 고갈돼 가고 있고 성장률 떨어져 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금이 바로 이제 기본금융 같은 게 역할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한테는 주거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는 그 주거 비용도 그러니까는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담이 안 될 정도로 소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능력으로 주택을 마련하더라도 그게 안 되는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게 기본주택인 거고요. 그래서 이 기본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그러니까는 그 지금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미래가 지금 그러니까 안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도 그러니까 미래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열어야 되고 개인들은 그러니까 그 불안에서 어쨌든 간에 좀 벗어나야 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속에서 저는 경제 기본권 말고 다른 대안을 그러니까 좀 제시를 하면서 비판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른 대안이 별로 없어요. 없죠. 예. 그냥 싫은 거죠. 네. 기본소득이 싫은 거죠. 이건 결국 뭐냐면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자기가 살았던 20세기에 거기에서 못 벗어나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정치인들은 뭐냐면 개인의 자기 정치적 욕망 때문에 그걸 그냥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반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과거에 다 검증됐던 대안들, 역대 정부에서 실패했거나 효과를 못 봤던 대안들을 되풀이를 하고 앉아있다고요.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안신소득도 제가 구하는 것이 아까 얘기에 실행력이 굉장히 낮다 이거예요. 실행력이 낮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복지국가 후퇴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그 이 증세 저항 때문이었던 거예요. 증세 저항이요. 근데 중산층 이상한테 저기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하위 그러니까 20% 40%한테 더 지원해주기 위해서 좀 세금을 더 내시겠습니까? 중산층들이 그거 얼마 동의해 주겠냐고요.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제일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핑계를 가지고 실행을 안 한다고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게 그냥 표를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저걸로서 이제 그러니까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근데 기본소득은 근데 그 조세 저항을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화시킬 수 있고 대다수 국민들한테 어쨌든 간에 이익이 돌아간다 이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익이 돌아간다는 얘기는 소득이 재분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소수한테 집중되어 있는 부가 극소수한테 우리 토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예. 이게 조선시대 말보다 더 심각해요 지금요. 이렇게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플랫폼 경제를 아까 얘기했는데 플랫폼 경제에서는요. 부를 우리가 흔히 99대 1의 사회를 얘기하는데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99.9대 0.1 이것도 옛날 얘기예요.
지금 뭐냐면 0.02 소수점이 4개가 나가고 0.00001%가 다 먹어요. 나머지는 99.9999. 예, 이게 저겁니다. 플랫폼 경제. 예, 플랫폼 경제가 되면서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이렇게 돼가고 있다고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그 소수에게 집중되는 부를 좀 재분배하는 데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기본소득이라 이거죠. 네. 기본소득이